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토지, 건물, 부동산 거래 시, 이 거래는 뭐 보통 매매를 한다든지 뭐 임대차를 한다. 그러니까 아파트, 토지, 건물 등을 매매한다든지 임대차 할 때 전 재산이 날아가는 사례를 판례상 또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할 때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거래할 때는 그 등기부를 보통 확인을 많이 하죠. 근데 등기부를 확인해도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확인해도 확인되지 않는 외부 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앞서는 권리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등기부로 할 수 있는 것은 뭐 부동산의 현황, 뭐 소재지 확인할 수 있죠. 그 면적 몇 제곱미터, 몇 층이다, 아파트 몇 층이다, 뭐 지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소유권의 변동 및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죠. 보존 등기는 언제 누가 했고, 전전 이전 등기 상황을 알 수 있고, 압류 가압류 상황을 알 수 있고, 뭐 등기부에 표시가 되니까. 그 다음에 경매 신청도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 등기부가 표시가 되죠. 가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가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환매특약부 등기가 있을 때 등기부로 공시합니다. 그리고 제한물권인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근저당권,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확인은 매매나 임대차 시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등기부 등본은 등기로 공시할 수 있는 권리들만 법이 정하고 있거든요. 아무거나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법으로 정하고 있는 권리만 공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는 공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따라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권리, 예컨대 법정이상권, 유치권, 미등기 전세 등은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 밖에 권리들이 많지만. 그리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부 등본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만 믿고 거래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물론 그 등기부조차도 열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부 등본 확인은 기본입니다. 자, 미공시 관리의 종류에서 이 국세, 지방세, 요거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국세, 지방세, 뭐 가상금, 체납처분비,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서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이는 경매 시 배당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공시 방법이 없어도 인정되는 특수한 우선 면제권이라는 거죠. 근데 꼭 뭐 경매 시에만 우선하고 그런 건 아닌데, 보시면 법정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신고일이나 고지일인데, 국세 납부하시오 하고 고지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요 고지일이 뭐 5월 1일이다. 근데 그 이전에 뭐 4월 1일 날 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국세보다는 우선한다는 거죠. 담보물권, 저당권은 우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데 이전이 아니라 이후라면, 그러니까 국세 고지일이 뭐 3월 2일이다. 국세 고지일이 3월 2일이다. 근데 이거는 미공시 관리라는 거죠. 미공시. 공시되어 있지 않다. 모른다. 근데 4월 1일 날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뭐 임차권을 취득한다. 뭐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도 찍었다. 그래도
미공시 관리인 국세가 우선한다. 상당히 주의해야 될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는 밀리지만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미공시 관리인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 등의 법정기일 전에 국세 등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상의 피담보 채권이 조세보다 우선한다. 그 이전과 이후를 잘 봐야 된다 이거죠. 한편 조세 법정기일이 담보물권 설정일보다 앞선다. 조세 법정기일이 앞선다. 그러면 조세적권이 담보물권보다 우선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세와 담보물권부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기를 납세자의 재산상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제3자가 구체적으로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기로 정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건 입법론이죠. 원칙적으로 조세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양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매매나 임대차 시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6년에서 18년 국세 체납 등으로 공매 처분된 주택은 1008건, 이 중 37%인 373건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미공시 관리인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하는 바람에 보증금은 띄었다 이거죠. 보증금은 띄었다. 그런데도 집주인한테 국세나 지방세 그 체납 사실이 없음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서 발급받았다. 3년간 170건에 불과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42.3% 이상이 임차하고 있는 거죠. 임차 거주자 중 83%가량이 보증금이 있어요. 보증금이 있는 월세, 전세, 임차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피해가 현재도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발생할 것이다. 특히 임차 전세 보증금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 전 재산을 또는 융자까지 얻어서 투입한 재산인데 그 미공시 관리인 국세 지방세 때문에 또 국세 지방세도 엄청 올랐잖아요. 국세 지방세 때문에 나의 보증금이 뛸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불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공인중개사의 지도하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건 입법론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느냐. 쉽게 생각하면 은행이 1억 원 꿔주면서 1억 원을 꿔주면서 근저당권을 취득한다. 채무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돈 1억 원 꿔주면서. 그럼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는 뭐죠?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을 요구합니다. 아파트는 재표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재표먹은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근저당권 설정일이 5월 1일이라 하더라도 고지일이 4월 1일이라면 국세나 지방세 고지일이 4월 1일이다. 또는 신고납부 세금은 신고일이 4월 1일이다. 근데 이거는 알 수 없는 미공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저당권보다 우선하거든요. 우선하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1억 원을 전부 다 배당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재표먹지 않은 아파트가 있다. 근데 내가 1억 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차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이런 때에 당연히 집주인한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인도받고 주민등록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춘 5월 1일자로 임차권을 취득한다 할 때 당연히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을 집주인한테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나의 보증금보다 우선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국세지방세가 3억이 있었다. 임대인이 사업하는 사람이다. 3억 원이 있었다. 그래서 보증금을 전부 떼었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님들이나 일반 거래 당사자들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을 임대인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문제고요. 자, 두 번째로 등기 신청인 권리들인데 보통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등기 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하죠. 인터넷으로 열람해요. 매매나 임대차를 한다. 계약금 치를 때 미리 등기부를 열람해요. 압류, 저당권 이런 거 없는지, 또는 중도금을 치를 때도 열람하고 잔금 치를 때도 열람하죠. 잔금 치를 때도 열람해요. 근데 분명히 열람을 했거든요. 열람을 했는데 전 재산을 날린 사례가 있어요. 전 재산을 날렸다. 어떤 경우냐?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매매했다.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등기부를 열람했어요. 그래서 압류, 가압류된 게 없어요. 그래서 잔금을 치르고 5월 1일 오후 5시에 이전 등기를 접수한 거죠. 접수했다. 등기부를 열람하고 제표 먹은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 잔금을 치르고 법무사가 이전 등기 서류를 취합해서 등기소에 접수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 1일 오후 2시에 가압류가 신청이 된 거죠. 가압류가 신청서가 접수가 된 거죠. 가압류 신청서가 접수가 됐다. 이 부동산의 매매대금 3억 원인데 그래서 전재산 3억 원을 치렀는데 요 가압류 채권액이 4억 원이에요. 그래서 가압류가 우선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다 날리게 된 거죠. 분명히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압류, 가압류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거든요.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1,000원짜리 수수료를 내고 발급용 등기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보통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하죠. 그러나 가압류, 저당권, 수익권 이전 등기 등이 신청된 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등기부에 공시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0원의 비용이 드는 열람용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1,000원의 수수료가 드는 발급용 등기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몇 억짜리 재산권을 거래하는데 매매나 임대차 한다 이거죠. 몇 억짜리 재산권에 매매나 임대차를 한다. 그래서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하고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을 수억씩 지불한다. 그런 마당에 700원짜리 내면서 하지 말고 1,000원짜리 내고 발급용 등기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의사항이죠. 그전에는 요 소유권 이전 등기 판례상 뜨문뜨문 나타난 사례였는데 요즘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세 주고 팔아먹어요. 세 주고 팔아먹어.
이런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 주고 팔아먹어. 그러니까 5월 1일 날 세를 줬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은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를 갖추잖아요. 5월 1일 날. 그러면 5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5월 2일 날 0시 이후 5월 2일 날 0시 이후니까 5월 3일 기준이에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5월 1일 날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한 거죠. 신청을 했다면 세 주고 팔아먹었다 할 때는 소유권이 우선하죠. 소유권이. 그러니까 5월 2일 기준으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으니까 그 2일부터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밀리는 거죠.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래서 세입자는 보증금 전부 날려버리는 그런 피해가 비일비재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급용 등기부를 확인해서 이전 등기 신청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토지 매매 시 뭐 현황상 권리, 토지 매매 시 현황도로가 매매 목적 토지 일부를 통과한다. 현황도로가 매매 목적 토지 일부를 통과해요. 관습상의 통행권의 제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관습상의 통행권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 토지를 매매하는데 옛날 동네 같으면은 인근 건축물이 경계를 침범해요. 경계를 침범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계 침범자가 뭐 20년간 점유했다고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주장이 인정된 사례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할 때 뭐 토지계획 확인원이나 뭐 위성지도나 저 같으면 실제 측량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당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마당에 일생일 때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특히 단독주택 매매나 뭐 임야나 토지 매매할 때는 그 실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거 뭐 확장된 부분이죠. 확장된 부분. 불법 확장 벌금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지은 지 5년밖에 안 되는데 막 불법 확장하고 근생시설 개조하고 그래서 강남에서는 연간 3억 이상이 부과가 되는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게 5년만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 영구 무한으로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근데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자니 이 보증금을 다 물어줘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땅값이 안 나와서 건축도 못하는 망한 거죠. 근데 이런 물건을 내가 선의로 샀다. 내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 확장된 부분이 없는지 근생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잖아요. 근생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한다. 이거 합법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다중주택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다중주택의 경우 주거용이 3층이고 3계층이 있고 2계층은 근생이다. 근데 이 근생을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요. 그래서 전세로 꽉 채워놓고 근데 나중에 이거를 근생으로 다시 개조를 해야 돼요. 전세로 꽉 채워놓은 거를 보증금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런 목적물을 모르고 사실 때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또는 뭐 다세대인데 근생으로 개조했다면 이거는 등급의 공시가 돼요. 근생이라는 게. 근데 불법 확장 부분이나 다중주택의 근생 부분을 불법 개조했을 때는 등기부로 알 수가 없어요. 현황으로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법정상권이나 분무기준권은 뭐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것들이고 유치권이다. 유치권이 주장된 그 사례는요. 건물이나 토지 매매 시 현장 답사가 꼭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보통 유치권의 공시수단은 현수막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현수막 같은 거 붙여놓는데
내가 신축 건물을 사요. 신축 건물을 사러 갔거든요. 갔는데 현수막이 없어. 근데 잔금 치르고 가보니까 현수막이 있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매매할 때요, 토목공사를 한 토지 매매나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을 매매할 때는 미리 현장 답사해서 사진을, 동영상을 다 찍어 놔야 돼요. 다 찍어 놓을 때는 현수막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잔금 치르고 가니까 현수막이 있더라.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치권을 깰 수 있거든요. 깰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지 매매나 신축 건물 매매할 때는 유치권 여부도 확인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뭐 일반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내용인데,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나 그 부동산을 매매나 임대차 할 때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을 제가 골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